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서 인사를 좀 드리려니까 어색하네요. 예, 저 지금 홍대 앞에서 그 상수역에서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실 작가 활동보다는 학생들 그 가르치는 일을 그 삼성대학교 이제 대치동 미술학원가에서 입시를 올해까지 좀 진행을 하고, 열심히 한 20년 좀 가깝게 그림 그리고 있는 강무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오늘로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뵀는데, 혹시 저 지난번에 모셨던 분들 계시죠? 네,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제 강의가 그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드릴 그 강의 내용은요, 제가 또 사실 지금 최근에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또 느끼고 있는 또 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현재까지 이제 생각하셨던 것들이랑,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직접 느끼고 하고 있는 것들이랑, 또 이제 실제로 이 지금 대한민국 미술판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랑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좀 알면 알수록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미술이라는 게 되게 사실 많은 고민과 되게 많은 또 역할들로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각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번 시간 통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 지금 앞에 이제 이런 디자인들 이제 전부 다 제가 찾아서 일일이 다 만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선 미술의 다양한 얼굴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다빈치가 그랬던 모나리자, 약간 1500년대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자기 얼굴이죠. 인상사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보신 거는 이제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렸던 야수파에 꽃을 든 꽃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라는 그림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이제 프리다 칼로라고 해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자기 자화상이에요. 1940년대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림들이 얼굴을 그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리는 스타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이 작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작품들이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 또 이제 미술들은 또 왜 그렇게 얼른 봤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게 또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컨텐츠가 아주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아이들, 이제 손주가 있으시거나 뭐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40대 초반인데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아날로그적인 시대를 좀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저 나이 또래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땅바닥에 오징어 게임 그려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간단한 땅 따먹기 같은 놀이까지는 그래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까지는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10대, 20대 이런 청년들까지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지금. 그래서 얼른 이렇게 이미지만 보시면은 이제 와닿는 것도 있으실 거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뭐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TV 등등 뭐 쿠팡 플레이까지, 요즘은 옛날에 KBS, MBC 막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나 이렇게 방송을 개인 방송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분야도 다양해요. 게임을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슨 시사 평론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즐길 게 많고, 너무나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넘쳐 흐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시대는 그야말로
굉장히 문화 컨텐츠의 파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언제든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당장 뭐 구독자가 많던 적던 간에 내가 당장 한번 방송을 해볼까 라고 생각되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술은 지금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대한민국 컨텐츠들이 요즘은 되게 되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워낙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특히 작년에 아주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됐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1등이었었어요. 그 조회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그 스토리나 어떤 그런 표현 방식들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매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뻔하거든요. 사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뭐 연기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했지만 내용 자체가 막 엄청나게 참신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일단 배경음악이 너무나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 무대 디자인이랑 화면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 색감이랑 세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술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졌거든요. 실제로도 상도 받았습니다. 이 무대 디자인을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일단 이렇게 있는 요 이미지들이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의 아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저렇게 무섭게 디자인이 느껴진 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옛날 국어교과서나 이런 데 등장하던 철수나 영희 이런 캐릭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색감들도 굉장히 특이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이것도 어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실내 세트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요게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드라마를 세트 디자인을 했던 최경선이라는 그 무대 미술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워낙에 무대 미술 쪽에서 유명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잘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무한으로 돌아가는 계단 이런 것들은 그 미술을 좀 아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애셔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저기 네덜란드 작가인데, 이 사람이 만든 판화에서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구성을 한 거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사실은 무대 미술에 대한 그 미술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미술이 이전에는 좀 귀족이나 왕의 초상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위에서 좀 사용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런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드라마 이런 곳에도 사실은 대놓고 그 미술이나 이런 그 미술적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서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그 미술이 사용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드린 거는 뭐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나 실제 활용되는 모습들이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무슨 대장금이니 아니면 뭐 이산 막 이런 드라마들도 있고 사극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미술이라는 어떤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면 전반에 다 노출시키면서 이런 식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막 전달을 해주면서 미술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느껴질 텐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미리 좀 해드리지만, 지금 미술 시장이 사실은 엄청나게 호황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술 작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트페어 이런 데도, 여기 그 성남 아트센터 이런 데서도 아트페어를 하는데,
일단 아트페어를 하면 아트페어가 뭐냐면은 그 미술품들을 이제 각자 그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여기 모란시장처럼 이렇게 마켓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거기다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사를 이제 아트페어라고 하죠. 근데 이 아트페어가 일단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전시만 됐다 하면은 팔리는 그 어떤 규모가 몇천억 단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술가로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미술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꼭 이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그냥 일상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습들로 지금 미술들이 소비가 되고 있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도 이제 좀 약간 미술품들에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은 젊은 애들도 그 작가 전시를 했을 때 만약에 작품 하나가 막 한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4명, 5명 이렇게 각자 지분을 나눠가지고 사요, 그림을. 한 작품을 너는 200, 나는 300, 너는 뭐 한 150, 너는 250 이렇게 투자해라 라고 해가지고 사서 그걸 가지고 사서 일단은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전시나 어떤 여기다 대여를 해주고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같이 나눠 갖기도 하고 또는 공동으로 투자했다가 그림 가격이 올라갔을 때쯤 해가지고 같이 팔아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도 하고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그 재테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된 게 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이렇게 그 생각하시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파편화돼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아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것들을 포스터 전면에 배치를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스토리 자체도 이 주인공이 사실은 현대를 사는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우연히 1800년대 후반으로 이렇게 그 시간 여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도 만나고 거기서 뭐 스콧 피츠제럴드나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미술이나 이런 미술품들 또는 그 당시 인상주의 시대에 대한 그 어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향수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그리움이나 서양 예술에 대한 되게 그 로망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재현한 영화예요. 이게 뭐 특별히 재밌진 않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7년 정도쯤, 그러니까 5년 정도 됐죠.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영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화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은 어떠냐면 일단 연기자가 연기를 이렇게 딱 해요. 연기를 하고 그 연기한 그 모든 장면 필름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 그대로를 전부 다 유화 기법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밑에는 간단하게 써놨는데 10년 정도 걸려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6만 장 정도의 유화를 이용해서 그렸어요. 물론 이제 유화를 그리고 새로 또 그린 게 아니라 그려놓고 찍고 약간 좀 고치고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린 것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는데 작가들을 몇 명을 썼냐면 125명을 썼어요. 125명의 유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고흐의 그림 풍경, 그 그림 스타일 그대로를 이용을 해서 6만 장 정도의 그 필름을 일일이 유화적인 기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합성을 또 이제 실제 연기한 장면과 부분적으로 이렇게 찢어서 합성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유화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영화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도 이제 유화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작품처럼 못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너무 물감이 비싸서 그 옛날 고흐가 그렸던 그 에너지 그대로 그리려면 물감을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 두께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붓질을 그냥 물감을 탁 써가지고 막 발라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좀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캔버스에다 그림 그리려면 돈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물감 값으로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6만 장을 다 하진 못했겠죠. 워낙에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되게 어렵게 만든 작품인 건 분명한데, 사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 아마 없어지거나 굉장히 축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적수가 있거든요, 미술계에. 미술가들에게 언뜻 봤을 때 저 상대를 어떻게 이기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상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후반부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래서 이거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핫한 영화였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참 이 고흐라는 분도 대단한 게, 사실 이 고흐라는 사람 때문에 미술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재밌게 된 게 뭐냐면, 돈 못 번다, 힘들게 산다, 괴롭게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죽어서 이렇게 뜬다, 막 이런 이미지를 만들게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들, 그 대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죽어서 유명해진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유명해진 사람은 고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외에 모든 다른 마티스니 무슨 앵그르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이미 유명했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사랑받지 못하다가 이제 죽고 나서 그림이 뜬 작가는 고흐밖에 없습니다. 고흐밖에.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강렬하다 보니까 마치 좀 예술가들이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사실은 대다수의 작가들은 물론 이제 힘들게 열심히 하지만 살아있을 때 보통은 떠요, 웬만큼. 그 정도 돼야 또 계속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저 사람의 그림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영화로도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 그림 스타일도 독특하고 봤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이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화 마지막까지. 한 2시간 가까운 그 러닝 타임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 영화가 엄청 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좀 약간 오래된 영화죠. 198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저 아기 때 저거 텔레비전에서 보고서 엄청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예요. 저게 나의 왼발.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는 실존 인물이었던 사람인데, 크리스티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만든 건데, 왼발만 빼고 전부 다 그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소아마비 장애인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엄청 유명한 배우죠. 저 사람은 거의 저 나의 왼발 영화를 찍으려고,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연기 방법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영화를 찍는 동안에는 그 사람으로 그냥 사는 그런 스타일의 연기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동안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다고 해요, 저 사람은. 왜냐하면 그 뇌성마비 장애인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하다가 부러진 거죠, 갈비뼈가. 실제로는 온몸을 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일상생활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연기를 보여준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그림을 그 스타일에서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일대기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인데, 이게 실제 그 크리스티 브라운이라는 분이에요. 저 사람은 왼발만 쓸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몸 신체 중에서. 그러니까 왼발을 쓴다고 했을 때 다 가만히 있고 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손이나 다른 오른발까지는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그렸던 실제 정물화가 이제 이건데, 사실 대단하죠. 지금도 사실 구족화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다른 데는 못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양발을 이용해서 그리시거나, 뭐 팔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은 그거에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왼발을 이용해서 타자기를 쳐가지고 글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는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인간 승리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81년에 이제 식사 중에 이제 뭐가 걸려가지고 근데 몸이 안 좋고 불편하니까 그걸 어떻게 뱉어낼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작품을 저 사실 많이 봤어요. 저 작가가 그리신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굉장히 느낌이 강렬하고 실제 형태력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그린 그림인데 정말. 근데 저런 스토리도 일단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나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방금 보셨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처럼 미술들은 미술의 어떤 그 부분들은 이제 전시장에만 딱 있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또는 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신발에 또 그게 무늬나 패턴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 미술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신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미술이라는 형식에 대한 어떤 조금 생각들이 지금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또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쉽게 쓰고 있어요. 미술품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미술은 지금 굉장히 경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오해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미술이다 아니면 뭐 되게 추상미술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그려야만 할까? 사람이 그렸을 때 잘 그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미술을 그냥 그 2차 평면 회화로 그냥 화실에서 열심히 그리면서 이렇게 작품을 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미술도. 그래서 미술 작품들도 스타일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담고 있는 내용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좀 평범한 일반 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작품이 워낙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미술을 감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작품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봤을 때 저조차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린 걸까라고 굉장히 궁금한 작품들도 너무나 많고 뭐 심지어 작가의 설명을 들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작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또 뭐 이해를 한 사람들은 또 좋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저도 작품을 하면서도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껏 그림을 그려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보러 와서도 내 작품을 뭐 좋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저는 저대로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것들도 이제 차차 좀 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이전까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는 미술이라는 것은 모나리자 또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서양 미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뭔가 중세시대 이후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딱 봤을 때 내용이 좀 그래도 보이고 형태가 분명하고 저건 예수님, 저건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좀 쉬운 그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그린 작품의 어떤 기술들이 워낙에 대단했지만 그런데 지금 미술 시장에서 팔리는 그림들 특히 요즘 동시대 미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은 그냥 점 하나를 쓱 그은 것 같은데 그게 막 500억에 팔리고 그냥 뭐 이상한 토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그게 막 1000억짜리라고 그러고 실제로도 그 작가가 살아서 지금 또 비슷한 토끼들을 또 만들고 저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시대의 그 얼굴들이 미술이 갖고 있는 얼굴이 있죠. 아까 모나리자 그림처럼 되게 기술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바로 전달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에서 지금은 완전히 작품들이 다르죠. 되게 특이하고 뭔가 이해하기 힘들고 단순해 보이고 그냥 막 점이나 무슨 면으로만 돼 있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을 전후로 해서. 자, 일단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을 다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은 사실 1789년인데 이 작품은 1830년, 그러니까 총 한 40년 뒤에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훨씬 더 나중에 프랑스에서 이제 진짜 그 왕당파가 다 무너지고 시민들에게 이제 사회가 돌아가게 된 7월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를 기념을 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그렸던 그 400~500년 동안 그 지배하고 있던 왕과 귀족을 위했던 또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모든 그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싹 다 시민 그리고 일반 민중, 평민들에게 그냥 초점이 맞춰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림 그리고 귀족이 나 좀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주고 이걸로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때 이제 요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 국기, 저 삼색 국기가 있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어떤 방식으로 좀 그려져 있는 그림의 거의 끝물에 있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좀 지나고 나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왜 더 이상 귀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림들의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진처럼 초상화나 이런 것들을 그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를 기념해라,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게 알려라라는 의미에서 초상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옛날 왕이나 황제나 뭐 귀족들이나 무슨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뢰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대가로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침 또 영국의 산업혁명이랑 프랑스 혁명이 좀 비슷한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좀 이제 그런 어떤 왕과 귀족의 시대는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귀족들을 위한 작품들을 그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조금씩 이제 미술가들이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나 어떻게 이제 작품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일단 지금 보시면 나폴레옹 1세, 앵그르라는 사람이 그린 왕좌에 앉은 나폴레옹 1세죠. 예, 굉장히 딱 보시면은 배경도 좀 어두워서 그런지 형태도 아주 튼튼하고 정교하게 하나하나 다 그려져 있는 게 보이죠. 저렇게 안 그리면 안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그려서 사실을 딱 전달을 해줘야 황제가 좋아하니까요. 사실은 보는 시민들을 위한 작품이 아니고 저 나폴레옹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품이었던 거죠. 그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해가지고 그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어떤 시절의 그림들이 아니라 좀 뭔가 그 수천 년 전에 그 로마가 만들어지던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그린 거고 이거는 알고 있는 걸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하지만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걸 그리던 당시에 살아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랬을 거야 라고 상상을 가지고 그린 거죠. 왼쪽에 있는 건 사실을 그린 거고, 그런데 형식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작가들은 자기 표현과 또 생계를 같이 유지해 나갔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르누아르라고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르누아르가 그린 물랑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인데 이때 이 그림은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 바로 직전에 보여드린 그림이랑 얘랑 딱 봤을 때 이전 그림들이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되게 단단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봤을 때 기분 좋고 편안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은 인상파 그림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욕을 무지하게 먹은 그림이죠, 사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되게 이런 그림들을 그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걸 보고선 뭐 그리다만 걸 갖고 왔냐, 아니면 왜 순간적인 어떤 인상만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기본기 부족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은 몰라도 이런 그림들은 아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런 인상주의 그림들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이제 좀 맞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왕과 귀족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 평민과 보통 사람들을 위한, 또는 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작가들의 그림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인상파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재미가 사실 막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지금 전 세계를 굉장히 강타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좀 지나쳐서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인상파가 등장한 이유가 한 두세 장 뒤에 보시면은, 이게 그 인류 최초의 카메라는 아니고 인류 최초의 카메라보다 한 세대 정도 뒤에 나온 카메라거든요. 얘 때문에 화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저런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이전에 그리던 사람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사실성 있게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카메라의 성능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카메라의 성능은. 카메라가 딱 발명이 됐는데, 원래는 카메라가, 초창기 카메라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엄청 경각심이 들게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카메라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인류 최초의 사진이거든요. 예, 이게 사진을 인간이 처음으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처음으로 찍은 결과물이에요, 저게. 뭘 찍었는지도 사실은 언뜻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사진의 배경이 된 이 장소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서. 근데 많이 변했어요. 이게 풍경 하나를 찍는데 8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풍경밖에 찍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기계 처음에 최초의 풍경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거를 좀 한 번 더 개선을 해서 만들어진 카메라가 방금 보여드린 이름도 어렵죠. 다게르라는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 그 화가인데, 그 사람이 만든 다게르 타입이라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제 시간도 많이 단축시키고, 예를 들면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이전에 8시간, 9시간씩 걸렸던 거를 10분 단위로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쇼팽이죠. 피아노. 네, 그래서 쇼팽의 얼굴을 이때 사진을 찍은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팽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림으로만 남아있었잖아요.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에드가 앨런 포우라고 되게 추리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다게르 타입으로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사진, 그 처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 비하면은 기술적인 발전이 엄청나죠. 그 앞에 있던 이 그림은 진짜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예 그냥 마을 하나를 통째로 되게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1-20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상태에서 기술이 저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점차 촬영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그 한참 더 나중 그 사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표정을 딱 보시면은
되게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진이 하나 잘 나오려면. 그래서 잠깐 이렇게 고개 흔들면 잘 안 나오니까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진이 남아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앞서서의 뭐 이런 사진들의 화질에 비하면은 이제 요게 한 1, 20년 되는 사이에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애기한테 아무리 뭐 얼굴 표정 참고 있어봐라 해봐야 애기가 뭘 알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쯤 되면은 되게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작가들이 그림을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에서는 이기기 힘든 상대가 나온 거죠. 요 사진이 충격적이에요. 요게 1913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저게 이제 100년하고도 9년이 됐죠. 109년 전 사진이죠. 예, 그래서 이때 크리스티나 베번이라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투사된 장면 화질로 보시니까 조금 뭐 뿌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저거 나중에 어디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100년 전 사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거든요. 색채나 사실성이나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이때쯤에 지금 그 1913년이면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고, 그리고 인상파 그 작품들이 이제 한참 쏟아져 나오던 시기예요. 저 때가. 이제 사실적인 그림은 없어져 버렸어요. 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나오면서 싹 다 사라진 거죠. 사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런 상대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사실 표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딱 이때쯤부터 이미 사람들이, 그 작가들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워낙에 화질이 좋은 사진들도 많고 각자 이제 핸드폰 안에 다 카메라 하나씩 다 있으시고 하니까 저런 사진을 보고서 별로 충격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 당시의 시대를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였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당장 한 20, 30년 전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셔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칼라 TV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실 텐데, 옛날 그 드라마 보려면은 그 왜 되게 이렇게 뭐 미닫이 달려있는 그런 텔레비전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된 거 보시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재밌게 보셨을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때 한참 애기 때라 저도 그때 막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때는 100년 전이거든요. 150년 전이니까 저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총으로 쏘려고 그러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카메라가 영혼을 뺏어간다라는 그런 미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충격이었던 거죠, 카메라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림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런 스타일로 그리던 사람들이 이거 지금 카메라로 사진 찍은 저 사진을 본 다음에 이걸 보면은 결국 저것도 그냥 그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작가들은 이제 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미술이 이제 한꺼풀 이제 자기 얼굴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그 첫 장면을 보시면은 요거 이게 요거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니까 다빈치가 딱 어떤 기술적인 완성 딱 만들고 나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만들고 나서 이런 스타일이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카메라가 나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또는 교회를 위한 이런 작품이 아니라 좀 자기 자신, 우리가 작품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려야 되니까 그렸고 해야 되니까 했던 것들이 있었고 뭐 선구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발전을 해왔지만, 진짜 위기에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고흐나
또는 이제 마티스 같은 이런 나중에는 색깔에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굴이 아예 그림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얼굴들이 다양하게 변한다. 미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지금 봐도 참 따뜻하고 좋은데, 예, 요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좀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작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게 답이다. 저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 있는 사실을 보고서 똑같이 그리는 걸로는 카메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깨닫고 미술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다양한 미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사람들, 미술 안 배운 분들도 그 당시 그림들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일단 봤을 때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일단은 색감도 그렇고 다양하게 봤을 때 좀 예쁜 그림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림을 그리며 그림은 원래 그냥 평면에 그냥 그리는 건데 이게 실제 사실도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엄청난 적수를 기존의 방법대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 입고 있는 드레스가 흰 드레스다 라고 생각이 딱 들지 않을까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모네가 그린 거거든요. 이 그림에는 화이트가 거의 없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그리는데 흰색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하얀 건물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 흰색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빛을 받아서 어두워지면 약간 회색으로 딱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흰색 옷이니까 흰색으로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렸다면, 이후에 이제 인상파화가들은 흰색 옷이지만 지금 주위에 빛이 막 많이 비치고 해서 반사되고 저런 색깔이 있는데 저걸 왜 안 그리냐, 좀 더 관찰하자, 있는 걸 좀 더 사실을 좀 더 전달을 하자, 카메라에 대항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그림 스타일들이 그래서 되게 막 달라지는 게 바로 이놈 때문입니다. 이놈. 이 박스, 이 단순하게 생긴 이 박스가 인간의 미술계를 그냥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이후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 5분 정도만 제가 설명 좀 더 드리고 잠시 좀 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약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하니까 제가 하는 또 전공이기도 하고 저는 좋아서 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예, 오늘도 새벽까지 그림 그리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미술에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놀이를 하던 뭐 공부를 하던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르쳐주면서 내 실력이 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방법도 이 게임의 룰을 막 가르쳐주다 보면 나도 다시 이 게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좀 저도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늘 직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는 재미가 있는데 막상 이제 들으실 때는 사실 재미가 이렇게 막 있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으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특히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AI거든요. AI는 지금 굉장히 핵폭탄입니다. 지금 미술계에서는. 예. 저가 일단 카메라를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네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려서 답을 찾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카메라 하고 이 그림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카메라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각도와 구도로 작품을 하는 거죠. 왜냐면 카메라는 여기
뷰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찍을 거야 라고 시점을 딱 정해놓고 찍으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술관은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내가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은 카메라 각도를 가지고 최근에 한 뭐 1,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사이에 좀 밝혀진 거지만 사실은 저게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던 그림이거든요. 저것도. 왜냐하면 저렇게 안 보인다. 아무리 거울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사진 찍어봐야 안 나온다. 저렇게 했는데 마네가 사실은 무대를 잘 연출을 해가지고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그림인데 이런 작품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극복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표현하는 것에 이제 그걸 통해서 좀 극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카메라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저는 진짜 모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모네 해돋이, 새벽에 보이는 인상을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성당이 새벽에 보이는 모습, 대낮에 보이는 모습, 저녁에 보이는 모습, 뭐 점심때쯤 보이는 모습을 빛을 통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걸 표현을 한 거죠. 이전까지 작가들은 저렇게 안 그렸거든요. 성당이 회색 건물이면 그냥 회색 건물로 그린 거예요. 아침에 성당이든 저녁에 성당이든. 그리고 저 사람의 머리카락이 금발이면 아침이든 밤이든 그냥 금색으로만 그냥 그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금발인 사람도 새벽빛을 받으면 색이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고 한밤중에 보면은 그냥 갈색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아는 걸 그렸다면 이런 작가들은 보이는 거를 최대한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리려고 애쓰는 거죠. 이거는 고흐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생빅토르산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마티스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들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카메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표현적인 그림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1950년대 그림인데 나중에 이제 보이는 걸 넘어서서 그냥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기까지도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그림 다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카메라 구도로 나온다. 포리베르젤의 술집이요? 네,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옆에 여쭤볼까요? 이게 지금 여자의 뒷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이게 여기 뒤에는 거울이라고 돼 있고 이게 전체가 다 거울이고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도 지금 거울에 비친 남자고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거울에 비친 사람과 풍경들을 지금 이 사람만 사람인 거죠. 네, 이 사람만 정면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려면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춰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구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뷰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쯤에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나도 그거 처음 받아보는 이제 얼른 이해는 안 되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었을 때 보통은 이 가운데 정도 기준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약간 여자가 비슷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 시점에서 보고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 이걸 이제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거울인데 거울 자체를 이렇게 사선으로 놨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주위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45도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남자가 지금 실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한 여기쯤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언뜻 상상하기에는 이 여자의 뒷모습이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연출을 그렇게 한 거죠, 만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그냥 찍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 트릭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아직 못 만들고 시대에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나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림이고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이거 무슨 뭐 트릭이고 뭐고가 안 보여요. 그냥 그림이 너무 좋아서 수진동이요? 수진이도.
근데 아마 네. 이쪽에서 이렇게 뭐 시점을 이렇게 해서 보고 한다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 거울 자체가 아예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요 구도로 해서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설명이 예, 예, 제가 이게 잘 안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어렵죠 이게. 요게 정말로 거울이 이렇게 있고 네. 요 정도 뷰포인트에서 찍었더니 네.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아무튼. 네, 그게 결과가 밝혀졌죠. 아, 네. 거울 속에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네. 어, 네, 그게 참 재밌는 그렇구나. 뒷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네,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방금 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물어보셔서 저한테 사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 마네가 그린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실제로 영국의 그 코트월드 컬렉션이라고 해서 되게 그 수집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만 항상 전시가 돼 있던 게 한 3년 전쯤에 도쿄에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적어보려고 갔다 왔거든요. 네. 저 그림이나 르누아르 그림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봤어요. 거기서 일주일 머물면서 그림 앞에 제가 이제 딱 앞에 서서 1시간 이상 서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게 실제 사이즈가 정말 이만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게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입니다. 생각보다. 그림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핸드폰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나 프린트돼 있거나 이런 좀 작은 사이즈로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모나리자 같은 건 뭐 별로 크지도 않더만. 그거는 완전 조그맣잖아요. 네, 그림이. 조그마해요. 근데 저런 작품들을 실제로 보시면은 압도됩니다. 진짜로. 너무 멋져요. 보고 있으면 가슴을 오가 팝니다. 아예. 우리는 전혀 네.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봤잖아요. 요걸 앞에서 보고서 1시간 정도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렸나 보려고. 근데 붓터치 하나하나 순서까지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순서로 올려서 그렸구나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유화물감 특유의 어떤 기법적인 방법 중에 임파스터라고 약간 두껍게 쳐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두께가 남아요. 그 붓의 터치의 두께가.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사실 이거 엄청 잘 그린 그런 되게 막 신경 써서 그린 게 아니라 붓터치를 보면 그냥 후다닥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옷의 레이스나 막 이런 것들, 꽃들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툭툭 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그 고전적인 그림들은 진짜 엄청 섬세하게 정성 들여서 그린 거에 비해서 그냥 뭐 날로 먹은 것처럼 보일 만큼. 그런데 워낙에 그 붓터치가 좋으니까 툭툭 쳐서 그냥 그린 건데 진짜 그냥 저 귤을 내가 만져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좀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선생님들도 한번 미술관 전시관 같은데 만약에 저런 그림들이 만약에 오는 날이 있다 그럼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는 것 좀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알던 거랑 많이 다르죠. 그 모나리자에는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다면. 멀리 하도 네. 많아갖고 멀리서 그럼요. 멀리서 잘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아. 만약에 많아갖고.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저 정도에서 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외국 여행을 많이 못 가봐서 전 진짜 너무 보고 싶거든요. 모나리자를. 다빈치를 참 그래도 한때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좀 실망하는 그림이 모나리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허가받은 특권을 있는 사람들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어떤 뭔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림들이 실제로 봤을 때 저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뭐냐면 이 여성이 이렇게 서 있고 이 여성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일 정도면 이 사람은 한 여기쯤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뒷모습 여기다 안 그린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옛날에 처음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 이 뒤에 있는 모든 건 다 거울 속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 뒷모습에 이렇게 보이고 인상 그 앞에서 이제 뭐 주문하는 남자의 얼굴이 보일 정도면 거리감을 봤을 때 한 여기쯤에 그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에는 그래서 구도도 모르는 사람 완전 기본기가 안 된 사람 취급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에는 그거를 카메라가 못 담아내는 사람들만의 어떤 거리감과 그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얼마 전에 밝혀낸 거죠. 실제로 카메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걸 다 똑같이 배치를 시키고 뒤에다가 거울을 놓고 뷰 포인트를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이렇게 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다 잡고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네, 사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찍었더니 그 사진까지 제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실제로 모델도 막 세워놓고 막 이렇게 사진 막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마니아 그린 크림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시에 그런 실험을 해볼 수도 없었거든요. 카메라가 워낙에 고가고 너무 저기니까. 근데 그런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 감각으로 그것들을 다 극복을 해나간 거죠. 그림들을. 지금은 결국에 아주 위대한 그림이 돼서 저것도 진짜 몇 년에 한 번 영국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너무 실제로 본 게 너무 대단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저기. 예. 나중에 기회 닿으신다면 혹시 영국의 런던에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가실 일이 있으시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작가들이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카메라와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네가 사실적으로 표현을 모든 걸 사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작가로서 좀 뭔가 더 보여주겠다 막 이런 거였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생각만 다 하고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작가들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림 한 장 그리면서 요즘 한 2달째 지금 싸우고 있는 그림 한 장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된 사이즈 그림인데 한 7, 8번을 한 반쯤 그려놓고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모네가 그린 해돋이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의 어떤 인상. 그래서 제목 자체도 인상이잖아요. 해돋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낭 성당의 시간별로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마티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그냥 덩어리로 한번 다 봐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덩어리로 다 뭉친 세상을 표현한 거고. 세잔 아니에요? 네, 세잔이구나. 제가 마티스하고 지금 순간 좀 요즘 제가 마티스가 로댕 못지않은 훌륭한 조각가였다는 거를 좀 다시 알고서 조금 빠져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데 생 빅토르 산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덩어리로 보고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밤중에 약간의 장면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네, 그러니까 그림들을 좀 이겨나가는 방식인 거죠. 카메라라는 어떤 강력한 적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초현실주의까지 나오면서 이건 살바도르 달리의 그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이 작품은 그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달리 그림 하면은 지금은 막 실제로 막 이런 시계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의 시계를 책상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그런 시계를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과 장면인데 자신의 이제 생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초현실주의 그 작품들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무지하게 많은 이 그 사조들 또는 어떤 무슨 주의, 무슨 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끔은 이거 공부할 때 학생들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상파 뭐 이런 거 순서대로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인상파였다가 입체파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 끝자락에 있다가 인상파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인상파로 쭉 살면서
다다이즘을 갖다가 초현실주의까지 간 사람도 있고 다 들쭉날쭉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하필이면 막 여러 가지가 터져나오던 시기여가지고 특히 뭐 고흐, 뭐 고갱 이런 사람들은 둘이 친구였는데도 아예 화풍이 다르고 또 이제 뭐 그 이후에 뭉크 이런 사람들은 표현주의가 막 나오면서 막 사람 자체도 막 이상하게 그리고 절규 막 이런 그림들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그 그림의 어떤 화풍이 되게 막 많이 터져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좀 크게 큰 덩어리로 따졌을 때 일단은 인상주의가 사실은 근데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원래 그 고전주의 화풍에서 좀 이렇게 그 너무 딱딱한 바로크나 뭐 그 장식적이고 화려한 바로크나 로코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서 막 낭만주의 그림들도 막 친고전주의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거지만 사실 그때 그림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느낌상. 근데 아예 다른 그림이 바로 이제 인상주의 그림이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저 그림들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래서 인상파다, 이제 인상파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들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인상파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으로 주고받고 했지만 그만큼 인상파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근데 저 당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작품 전시를 했을 때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아 저네 무슨 인상주의자들 아니야 라고 욕을 먹은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상주의라는 어떤 그 자기네들이 타이틀을 걸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더 마티스는 야수파 뭐 고야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나중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입체파도 만들고 뭐 뭉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표현주의나 추상 표현주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림들이 계속 얼굴과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자꾸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요때 이 다다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쯤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약간 허무주의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참 되게 다다도 사실 뜻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모더니즘까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대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작품들도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뒤시안 같은 사람도 있고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그 샘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냥 남자 소변기 그 떼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그 뒤시안은 워낙에 중요해서 엄청 오랫동안 활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 전체를 끊어가지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을 10년밖에 안 했거든요, 뒤시안은. 근데 너무나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무슨 잭슨 폴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액션 페인팅 막 해서 50년대 때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많아요. 낙서 화가도 있고. 그러면서 엄청 다양하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대중들하고의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되게 혁신적이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좀 공부를 하고 좀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혁신적이고 재미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좀 미술을 좀 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작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무슨 미술가들 하면은 현대 미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들로 막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근데 사실 앤디 워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잖이 인타라는 거죠. 일단 유명해지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거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또 사실은 그럴듯하잖아요, 사실은. 뭐
되게 그냥 동네 바보가 어디서 그냥 막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소문도 안 나고 사람들은 그냥 되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겠지만 되게 유명하고 막 이렇게 되게 일단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어디서 희한한 짓을 하면은 야, 저 사람 되게 뭔가 생각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들의 틀을 계속 바꾸고 혁신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다면 굉장히 충격받을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 말이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이제 등장을 좀 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카메라도 사실은 옛날이나 카메라가 접수였지 요즘은 카메라 이용해가지고 작품들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가 그냥 동반자예요 요즘은. 사실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카메라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옛날에는 카메라 때문에 내 밧줄 다 끊긴다 이런 존재였다면 요즘은 뭐 사진 작가들도 뭐 충분히 예술성 있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 현재 1년, 2년 사이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AI가 그린 거예요, AI. 네. AI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지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이거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로 작년에 미국에서 누가 꽤 큰 규모의 미술 대회에서 1등한 그림이에요. 1등 상을 받고 나서 밝힌 거예요. 사실 이거 나 혼자 다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렸다. AI한테 그림을 맡기고 나온 결과물을 내가 이제 리터칭을 해서 제출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죠. 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되게 이제는 막 AI가 정말 이런 예술의 영역까지 다 먹고 잡아먹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AI로 작품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 거예요. 제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작품. 네. 근데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둘 다 사실은 AI 통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상한 나라의 그 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동화적인 분위기 있죠. 거기서 제가 좀 차용을 해서 맨날 도망다니는 그 토끼를 소재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면 구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는 뭐냐면 아기돼지 삼형제와 그 늑대의 건축 계약서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내용을 좀 비틀어가지고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늑대와 어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건축 계약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AI한테 시켜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 것도 오른쪽 것도 약간 느낌이 동화적인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도 AI한테 시켜본다는 게 뭘 시켜본다는 거야? 제가 키워드를 주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을 뽑아낸 거예요. AI가. 프린팅 시킨 거를 네. 그 프린팅 시킨 것을 다시 붙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프린트, 그냥 이거는 순전히 저는 키워드만 주고 프린트 자체? 네, 프린트 자체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AI가 어떻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관련된 그 키워드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싹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방향과 비슷한 방향의 그림을 뽑아내는 거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제가 이제 키워드를 줘서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토끼, 원더랜드, 그 버스킹 이런 단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초벌이 한 4장이 나와요. 그 중에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요거는 조금 더 디벨롭 발전시켜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 디테일 추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와의 그 저기라서 여기 돼지 3마리가 여기 이쪽에 있고 늑대가 여기 있어서 건축을 막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걱정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AI로 작업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AI가. 그 AI가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한 5, 6년 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였죠. 사실은 바둑을 저도 좀 둘 줄 알거든요. 바둑 두는 사람이 요즘 진짜 없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근데 바둑을 좀 둘 줄 알아서 그때도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알파고를. 근데 지금 혹시 최근에 그 바둑을 좀 좋아하신다면 모르시겠는데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그 바둑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AI를 응용해가지고 바둑을 봐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알파고랑 그 이세돌이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둑의 세계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 당시 알파고는 그냥 부숴서 없애버리고 그런 방식의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은 바둑 선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1등하고 있는 선수가 신진서라는 구단인데 그 사람은 2등이랑 수십 배 많이 점수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인공지능과 거의 90% 정도 확률로 비슷하게 바둑을 둔다라고 하니까 아주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를 오히려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그림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결국에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린 적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구성을 한 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짜잘하게 쪼개와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AI 인공지능이 예술적으로 봤을 때 기능적으로 엄청 훌륭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만든 작품을 이용을 해서 세상에 혹시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많아요. 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열심히 해놓고 많이 해놓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의 창작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해 가능한 이유가 이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그 옛날 화가들이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하면서 100년 동안 이미 결론이 다 내놓은 상태라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은 좀 재밌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모나리자가 실제로 사람 얼굴이라면 이라고 키워드를 줬을 때 AI 프로그램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모나리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건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실제 프리다 칼로 생김새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 자료를 현재 실제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워싱턴 맞죠, 이게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되게 보면은 이 사람은 실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이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라 산업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정중원이라고 저랑 좀 비슷한 나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이제 석고상으로도 많이들 해요. 석고소녀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실제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이거 상상해서 그린 건데 되게 그럴듯하죠, 이것도. 이것도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이것도.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그냥. 예, 지금 이거는 고트프리드 헬린바이라는 그 여성분이 있는데 하이퍼리얼리즘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게다가 심지어 미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AI가 뭐 사실처럼 표현하고 실제 사람처럼 그린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술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그 AI한테 정말 어떤 지능이 생겨서 정말로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에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하겠어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AI한테 너무 많이 쫄아있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다 극복을 한 문제를 카메라를 통해서 극복을 한 문제를 그냥 AI라는 그 새로운 걸로 바뀐 그 적수가 나타나는 것들을 똑같게 한 번 더 겪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술계에서 끝났거든요. 미술이랑 이 철학 쪽에서는 AI와 예술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상태예요, 벌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그 앞쪽에 이 영화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애니메이터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로 6만 장의 유화를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즘 AI는 어떠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거 고흐풍으로 한번 그려줘라고 하면 고흐가 그렸던 붓터치 모양으로 싹 바꿔줘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 모네풍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모네가 그린 그 붓터치 모양으로 싹 바꿔줍니다. 심지어 선생님들 한번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 사진을 업로드 해가지고 이걸 한번 고흐 그림으로 바꿔줘봐라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은.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확 소름 끼친다. 뭐 실제 예술가가 그린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이제 미술 많이 한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게 예술로 할 때는 그런 얘기겠지만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순간순간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들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제는 그 125명의 그 화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영화를 찍은 다음에 효과를 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 고흐가 그린 그림의 분위기로 해줘. 아니면 뭐 마네풍으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년의 시간을 원래 썼어야 만들 수 있는 영화를 한 몇 달이면 만들 수 있고 돈도 덜 들죠. 125명만큼의 화가가 6만 장씩 그리면서 그 그림 쏟아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만큼의 급여가 안 나가도 되고 125명을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그 일러스트, 그러니까 산업미술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수 미술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개념만 잘 만들면 오히려 AI가 되게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산업에서는 좀 영역이 다르거든요. 돈을 덜 쓰기를 바라니까 그 기업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술은 뭐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아니고요. 결국엔 이 예술계에서도 정말 뭔가 논의된 어떤 정리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또 이제 좀 더불어가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좀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해법도 좀 제시해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뭐 사실적으로 잘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은 예술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샘바이 팬이라는 김세동이라는 사람인데 나이도 젊어요. 30대 중후반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핫하게 잘 팔리는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전시 딱 되면은 바로바로 팔려요. 저런 작품들 사이즈도 뭐 작지도 않아요. 꽤 크고 이게 이제 그 미쉐린 타이어 회사의 그 캐릭터잖아요. 그걸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연락 다 돼가지고 다 저작권도 다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법도 사실은 뭐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배경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그려놓고 저런 그 몸체나 이런 것들은 뭐 PVC 같은 거 잘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되게 봤을 때 예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잘 나가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그림을 지금 살려고 하면은 3년 뒤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정 쭉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맨날 그냥 죽어라 해도 3년 뒤에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얼마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작품들을 막 AI가 막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실제 예술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미 옛날에 다 극복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또 있고요. 지금 제가 또 사실은 최근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만화가인데, 기안84라고 왜 나 혼자 산다라고 좀 되게 특이한 행동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웹툰 막 그리다가, 그 사람 원래 서양학과 나왔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전시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 건데, 작품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보면은 그 살바도르 달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좀 유사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예, 이전에 어떤 작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또 이제 이 중간중간에 있는 장면들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거를 자기 화풍에다가 녹여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너는 무슨 생각을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라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보다도. 그러니까 예술계에서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녹아내렸죠. 재밌어요, 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전시도 요즘은 사실 화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하면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 그 아이돌 배우 그 연예인인데, 그 기안84랑 같이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어요. 초청받아가지고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사치라는 갤러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신력이 막 뛰어난 이런 갤러리는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무슨 가나 인사 아트센터 같이 막 되게 그런, 아니면 부산 국제 갤러리 이런 데처럼 엄청 막 미술계에서 막 인정받아야 이렇게 전시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저기가. 하지만 일단 런던 한복판에 되게 커다랗게 있어요, 저게. 근데 그런 데서 전시를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그 어떤 대중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또 있겠죠. 뭐 되게 다양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도 있는 거죠. 물론 전문가가 되게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노력해서 컬렉터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예술도 있는 거지만, 저런 방식의 미술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거는 뭐냐면, 혹시 여기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끔 하는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네 인사이드 또는 반고흐 인사이드 더 시어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그 전시장이면 천장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전부 다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쏘든 아니면 무슨 LED로 쏘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그 그림들 속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시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전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가봤는데 막 엄청 막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되게 크기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또 그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단점이 그거죠.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면 사진 찍고 있어요. 그냥 서로 계속 이렇게 찍고 서로 찍어주고, 좀 찍었으면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고 이러니까 또 애기들은 막 울고 난리 나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그게 또 나름대로 또 미술을 즐기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것대로 또 재미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작가는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랑은 상관없는 전시이긴 하죠, 이거는. 그래서 그림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종류의 전시인데,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저런 전시를 한 1,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저렇게 다양하게 이제 전시를 또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미술에 대한 또 즐거움도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다음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NFT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NFT 막 긍정, 부정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다. 토큰은 그 상품권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건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계속 말이 많습니다. 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도 사실 NFT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왔었을 때 NFT 작품으로 만든 그 작품의 가치가 엄청 비싼 거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600억 하고 막 이러는 거. 700억에 낙찰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근데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리다 칼로라는 분이 있어요. 저 여기서 약간 좀 슬픈 사실 하나가 좀 있는 게 프리다 칼로는 사실 멕시코에 초현실주의 화가고 어렸을 때 안 그래도 소아마비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도 한 18살 때 나가지고 사실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유산도 한 3번인가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디에고라는 남편이었는데 완전 바람둥이여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속을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자기 작품들이 한 150개 있으면 그중에 50개는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렸는데 끝내는 이제 폐렴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근데 이런 그림을 그래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사진이 이 사람 사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게 이 사람 작품 중에 하나를 불태웠어요. 누가. 불태운 게 이유가 뭐냐면 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추산 가치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작품을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NFT로 만들어서 팔겠다. 근데 NFT라는 건 디지털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NFT로 만들었으면 원본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불태워버렸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그 일기장에다 그린 그림이라 되게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확 불에 태우는 거죠. 140억 3억짜리, 1,000만 달러짜리, 1,000억짜리가 아니라 143억 원짜리 그림을 NFT 형태로 판매하겠다면서 원본을 불태워버려가지고 이건 범죄다부터 해서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지금 멕시코 당국은 중요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다, 범죄다 이거는,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NFT라는 그 개념을 생각했을 땐 사실 원본이 없어야지 맞는 건 맞거든요. 뭐 단일하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NFT에 투자한 투자가예요. 그 NFT 사업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인류의 어떤 정신성의 그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런 식으로 불태워버려도 되느냐. 그 작품을 이제 그러면 남들은 이제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불태운 거예요. 요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저 작품은. 143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됐든 간에 일단은 저런 식으로 작가가 처음부터 나는 NFT로 만들 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자본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제가 슬프다고 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뭐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요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은 확실히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가 그린 그림이 143억 원짜리 그림이 자본가의 NFT 사업을 위해서 불태워졌다는 게 좀 저는 이제 그 사상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약간 좀 되게 뭔가 희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까지 논란 중에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편인데 이제 참 미술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쭉 길게 드리면서도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 한 번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근데 적어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가 나왔을 때 작가들은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극복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온 것이다 라는 말씀만큼 확실히 드릴 수가 있다는 걸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훌륭한 작품으로 되게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작품이야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는 다 옳고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각각의 느끼시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작품에 대한 평론은 평론가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평론가들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또는 보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는 없다라는 게 현재 이제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제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다 결론이 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작품들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저처럼 작업을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술가의 역할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요거를 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미술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게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모두가,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 했던 로봇이에요, 저기. 네. 저건 이제 마징가제트는 좀 더 윗세대고, 예, 80년대 초반생들인 경우에는 저게 이제 그 5마리 사자가 합쳐져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뭘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데, 저거 하나는 지금도 갖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게 살려면 한 5, 60만 원 합니다. 저 장난감이. 네. 그리고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사고 싶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뭘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집도 아니고 뭐 무슨 비싼 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고 싶은 게 없는데, 저건 너무 사고 싶어요. 저것만, 오로지 저거 하나만. 그게,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왜 사고 싶은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술가는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걸 왜 좋아하고 왜 표현했는지를 내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 라고 하면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이거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결핍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방구를 하셨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집이 막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걸 너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저한테 못 주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1989년, 90년 때 저게 얼마였었냐면 개당 10,000원대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한 1, 20만 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못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덩달아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완전히 다 조립된 상태가. 근데 저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됐다, 나도 집에 가면 있어, 나 집에 가서 보면 돼. 사실은 집에 뭐 제 건 아니어도 아무도 있으니까. 근데 왔는데 없더라고요, 가게에. 그 친구가 사간 거예요, 저희 가게에 있던 거를. 제가 그때 이게 너무 슬펐거든요, 정말로. 그 이후로는 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단종돼가지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평생 제가 사고 싶은 하나가 있다면 이거거든요. 지금도 살려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고 있느냐면, 이걸 사는 순간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고 싶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알고서 저걸 보시면은 좀 저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거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저거 왜 보여주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이 배경 스토리를 알고서 보시면 저게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때 와서 강의했던 그 친구가 저걸 참 그렇게 사고 싶어 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작동 원리를 갖고 있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술도 좀 그렇거든요. 미술 작품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림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들 아니면 또는 그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보시면은 2배, 3배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미술의 다양한 표정들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재미가 흥미가 좀 덜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많이 보시고 자꾸 이렇게 아시려고 좀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되게 갤러리들도 요즘은 뭐 그냥 아무나 다 즐겁게 다 가서 충분히 보고요. 요즘은 그리고 시장 뭐 아트페어 이런 것들도 뭐 무슨 뭐 큰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남에서도 해요. 성남 아트페어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거 제 친구가 작품을 냈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엄청 막 대단한 작품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친구예요. 꽃 그리고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게 싹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전시하고 친구는 앞으로. 그리고 그런 성남에서도 하고 뭐 근교에 뭐 어디 곤지암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직접 가서 또 보시고 그 중에 또 누가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엄청 훌륭한 작가가 돼서 그 사람 작품들이 다 또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는 미술의 다양한 얼굴들이라고 생각되는 걸 제가 나는 왜 그 제목을 정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지금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려도 그건 미술이고 또는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거를 상상을 해서 그려도 예술이고 또는 지금 뭐 언젠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들에 대한 것도 예술이죠. 사실 만들면은 내가 지금 당장을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잘 그려야만 미술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미래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보기도 하고 과거를 다시 되짚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작가들이 많이들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배가 부른 작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작품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뭐랄까 그렇게 막 처절하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좀 저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가끔 보면은 작가들 지금 젊은 친구들 진짜 정말 인생 걸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제가 막 미안할 정도예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주중에 하루 이틀 막 택배 상하차하고 그날 받은 돈으로 다음날 재료 사서 막 며칠 싶어 그림 그리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참 뭐 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 친구들만의 또 작품들도 보고 있으면은 또 좋은 것들도 많고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뭐 많이 좀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려운 미술만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그 어려운 고민들은 저희가 하는 거죠. 저같이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쉬운 거 그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재밌게 잘 즐기시면 된다. 그러니까 미술을 좀만 더 친근하게 여겨주시고 다양한 표정들이 있으니까 쟤는 저런 얼굴, 쟤는 저런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무련이었습니다. 네.